자, 매주 목요일 코너는 종횡무진입니다. 해문스님 나오셨고요. 김신권 아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좀 적응이 좀 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이라서.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라서 3주째 네,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님도 예. 두 분 말씀 어떻게 예. 재밌습니까? 아주 그 고견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익숙할람 이게 불교 용어가 맞나요? 이게 또 헤어진다. 네. 알라면 또 헤어진다. 네. 그래서 또 언젠가 또 만나겠죠. 네네. 뭐 아니 뭐 그 멀리 떠나보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종종 진행자님이 뭐 불러주셔서 고견을 좀 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아직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뭐 등등 아직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수님을 종종 뵙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자, 이거 뭐 정치권 소식이긴 하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21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법안을 4개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해문스님부터 말씀 좀. 예. 그 14번째 거부권 네. 행사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번에도 단호했다. 단호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고대 병법의 핵심은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네. 그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 어느 한쪽 약한 쪽에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탈영병이요? 예. 예. 그래서 한쪽에 구멍이 나고 그 대치 상태가 깨지면 진을 물리게 되고 진을 물리는 쪽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진다. 예. 근데 이 대치 상태가 계속 됐을 때 누가 진을 물리게 되느냐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을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각을 구성하려면 아하. 그 내각 강요들을 인선하고 총리를 인선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 진을 물리지 않으면 총리를 교체할 수 없어요. 아하. 그 장관들은 뭐 청문회 어차피 뭐 통과 못해도 예. 뭐 본인이 임명하시면 되지만 아하. 총리가 있네, 국무총리.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내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임명이 안 돼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거부권 행사잖아요. 국회의 권한은 인준해 주는 거예요. 총리 인준. 만약에 말씀대로 그래 거부권 행사해라. 우리는 인준 안 해준다. 네.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지금 사의를 제출하셨는데 네.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못 나가요.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갖춰야 되는 와. 최장수 총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장수 총리로 예. 되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 진을 어쨌든 물리는 쪽이 그렇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진다. 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를 너무 14번째인데 제가 볼 땐 20회 전후까지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20회 전후에서 탈영병과 군량미 부족 등등이 속출하면은 이제 네. 진을 물려하실 때가 올 텐데 네. 그래서 저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싶은 그만해라. 아니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경고음을 주고 본인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병법 얘기를 하셨지만 헌법상의 대통령 거부권도 권한이잖아요. 국회의 권한도 인준권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 개성하는데 국회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어우, 놀랍습니다. 네, 헌법학자 같으세요. 네, 우리 교수님. 네, 사실 저도 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예, 제 전에 미국 헌법을 말씀드린 적이 수정헌법 있잖아요. 말씀 많이 네네네.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변호사시니까 제가 미국 헌법 더 모릅니다. 전 미국 법 잘 모릅니다. 예. 근데 미국 헌법이 예.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헌법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헌법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네. 처음으로 만들게 된 실험과 왕정에서 같은, 민주공화국. 그렇죠. 예. 처음에 시도를 그렇게 할 때 그럼 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 구조가 프리엠블이라고 전문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조항이 입법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닙니다. 저희 입법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입법이 나옵니다. 입법법 빠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사실 이제 입법 다음에 국민을 정의하거든요. 아, 국민을.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을 정의하는데 네. 사실 미국 헌법은 국민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존재가 정의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원래는 국민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자체가 주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권의 근원을 정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 권한이야말로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미국 헌법에서 보여주고 있고 아하. 우리나라도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법권이야말로 혹은 의회주의야말로 핵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에서. 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것이 미국 헌법에서는 행정부가 법률 제청권이 없습니다. 네.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 완전한 분리입니다. 삼권 분립이. 그리고 사법, 그러니까 입법, 그다음에 행정부를 정의하고 사법부를 정의하고 이제 네. 미국 헌법이 그런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분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거부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렇게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남용일 뿐만이 아니라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회주의의 부정은 결국 헌법 가치에 대한 훼손 혹은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반대 혹은 거기에 대한 왜곡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대한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가 봤을 때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보인다. 경우 지나친 거부권의 네. 행사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 거부권이 어떠한 정부의 정책에 의거한 정책적 방향성에 의한 거부권이라면은 네.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떤 개인, 대통령이라든지 주변 아하. 사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가 준 거부권을 마음대로 남용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준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게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그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특검법인데 그것을 지금 거부를 해서 결국은 21대에서는 폐기가 되고 22대에서 다시 추진하겠다 얘기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 글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한번 해부해서 그래요. 들어볼 그런 거 좀 필요가 알려주세요. 있는데, 궁금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은 아주 법률 조항들과 아하. 권한에 예.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자기 사고체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악, 예. 뭐 맞느냐 틀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에 규정된 나의 권한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아하. 내가 지금 행사하는 권한이 그 조항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해서 본인의 의지와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자기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네. 예, 그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맞냐 틀리냐 그건 정무적으로 자신이 판단할 때 이거에 대한 거부권을 내가 쓰는 게 나의 앞에 있는 카드를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는 쓰겠다. 예, 그 뒷일은 그 니들끼리 알아서 토론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는 4개 법원에 대한 폐기 그것들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혹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오는 헌법상의 뭐 여러 가지 이설 이런 건 네.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하지 거죠. 않고. 예,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머릿속에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헌법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뭐 어떤 거가 있냐면 헌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나랑 관계된 거를 내가 거부를 한다. 이해 충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국가 관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헌법에 쓰지 않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적 어떤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이거는 심각하다. 또 우리 스님은 대통령 머릿속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의과대학 교육에서 의사들을 가르칠 때도 네. 혹은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의료법을 가르칩니다. 의료법. 예. 네, 의료법은 어떤 게 법적이고 아니고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그렇죠. 예. 그 선을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라인을 가르치는 것이지 네. 법을 지킨다고 해서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좋은 의사는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의사여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은 얘기입니다. 어기지 않지만 예.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컨트롤, 좌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대통령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덕적 조언과 헌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과 뭐 여러 가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등등은 필요 없고 예. 실제적인 권력을 사용했을 때 예. 이것이 가지고는 후과를 설득하는 쪽에 오히려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총리를 교체할 수 없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외국 정상이 와가지고 어디 그 아랍에서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 와서 예. 뭐 협정도 체결하고 네. 앞으로 외교 협정도 하시고 한데 반드시 그거 국회 또 비준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거부권 사용하면 외국 협정과 관련해서 비준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다.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의 핵폐기 문제로 오바마가 협상을 타결해가지고 비준한 미국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비준 안 해줘가지고 그 이란 핵 협상이 물거품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 행위를 해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결국 백진자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이 이렇게 행사하면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외교 협정에 대해서 비준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윤석열 대통령이 준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하다가 진을 물릴 거라고 저는 결국 생각합니다. 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권한도 있지만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하게 40조부터가 헌법 40조 맞을 겁니다. 40조, 41조부터가 국회고요. 행정부나 대통령 그 한참 뒤에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법규라든지 조약의 비준권을 국회가 갖고 있고 또 말씀한 것처럼 국회는 탄핵권도 있고 개헌 뭐 다 갖고 있어요. 말씀처럼 그냥 파행으로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슈로 들어가고 있는 건 탄핵 문제로 하니까 너무 이게 진영의 논리라서 시끄러운데 저는 그 공개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뭐 이를테면 마지노선 15개 하면 탄핵하지 않고 일단 협정 하나 비준 거부하겠다 해서 실제로 비준 거부 치면 대통령 생각에 근데 탄핵 얘기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탄핵이 헌법이 있어요. 네. 탄핵 그냥 국회 제적 3분의 2가 의원이 찬성해서 올리면 탄핵됩니다. 네네. 탄핵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탄핵 뭐 얘기하는 게 뭐 엄청 무서운 일이고 뭐 그게 아니거든요. 다 거부권 같이 다 헌법에 예정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탄핵은 이제 정족수 문제도 있고. 그 3분의 2 제적 3분의 2니까 근데 이 부족하죠. 비준 문제는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가방이에요. 하면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그냥 다 부결되는 거예요. 아니 탄핵하고 개헌 빼고는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정 하나 비준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 대통령 좀 생각이 바뀌실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좀 잘 풀어가면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번에 그 최상병 특검을 그 거부하는 네.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네. 행동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원래 어느 나라나 보수주의는 네.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군인이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 유니폼드라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수주의 가치죠. 보수주의 가치죠. 예.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비행기에서 우선 탑승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 군인이 근무 중에 억울하게 정말 사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압으로 그것이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네. 그 보수주의야말로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밝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인데 과연 보수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부권. 최상병 특검도 특검법이지만 4가지 법안도 뭐 거부하고 결국 14개 법안이 거부가 됐는데 요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간호법도 사실은
이게 폐기가 됐어요. 결국은 이게 사실 좀 의문스러운 게 공약을 하겠다고 했다가 폐기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또 폐기되고 오락가락한 것 같잖아요. 뭐 하려면 하면 되죠. 근데 이 간호법 폐기 뭡니까? 과정을 보면 예. 간호사법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네. 예, 했다. 이렇게 진영의 논리가 지난 국회에서는 아하. 너무 강해서 그 간호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을 때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측의 반발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실을 잘 설득해서 네. 어떻게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간호사법을 폐기하고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네. 그래서 잘 됐다 이런 국면이었는데 그러다 어떻게 상황이 반전돼 지금은 좀 반대가 됐어요. 반대로 예. 봐가지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거 내가 지난번에 부탁해서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해 줬는데 내 말 안 들어? 왜 간호사법 다시 가지고 와봐.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간호법에 대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예, 의사들의 권익을 예. 많은 권한을 이 간호사법에 대폭적으로 실어주면 이 의료 대란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의 모순은 간호사법이 통과돼서 간호법에. 그 대법 권한을 간호사법에 옮겨주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양쪽이 다 모순이 되는데 이 상황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의료 대란을 간호사법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개원과 동시에 이 문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본회의 통과 이후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예. 의료개혁의 방향을 간호사법 통과로 우회할 거로 예상하고 이게 있습니다. 논리적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어떠한 이유로 간호법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했다가 또 불과 몇 달 후에 어떠한 이유로 가만두고 만약에 올라오면 또 통과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이 법 내용을 네. 알고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내용을 예. 제대로 모르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PA라고 하는 그 직위가 있습니다. PA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 간호사인데 네. 사실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PA가 굉장히 제도로 정착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NP라고 하는 Nurse Practitioner라고 하는 의사처럼 진료하고 어허. 처방할 수 있는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PA, NP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의대 정원을 굉장히 미국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사 숫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도 네.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료 전달 체계가 시장 경제 체계에 맡겨져 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숫자는 굉장히 철저하게 대신 그 나머지 공백들을 PA하고 NP라든지 이런 아하.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PA가 존재는 했지만 사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A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지만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네.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안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간호사들이 여러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들을 NP나 혹은 뭐 NP까지는 우리는 없고 PA를 PA 까지만, 통해서 네.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또 지역사회 문제는 또 의료 공백이라든지 의료 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의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 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예. 또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락가락한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때는 또 행사하는 거고 지금 또 의대 정원 해놓고 또 이것도 통과시켜주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석을 또 해주시는데
그래요. 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이것도 지금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이게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죠. 현충일입니다. 글쎄 이 유공자 예우법에 어떤 내용이 불만이라서 어떤 게 잘못돼서 거부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거부권 행사됐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진영의 논리예요. 아, 이게 그냥 우리 진영이- 편 아니면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우리 편이 하면은 들어줄 수 있지만 네. 다른 편이 하는 건 내가 너 남 잘 되는 거는 못 봐주겠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 법들이 네. 그 본인 생각에는 그 안 된다라고 생각 거부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게 여야가 협의해서 올라오면 해주지만 야당 주도로 올라오면 안 해준다 네,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논리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제가 법률을 하지만 이 유공자 예우법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정말 좀 보수에서는 하여튼 뭐 보수 진영에서는 필요한 법이고 이것도 더 유심히 보고 야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통과시켜주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꾸 네. 제가 미국에서 미국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살아서 네. 그런 경험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어쩔 수 네. 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문화적 다양성 네. 또는 인종적 다양성 차이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애국주의가 굉장히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애국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모든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Pledge of Allegi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이제 해요. 학교에서 하고 모든 학교에 성조기를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없어졌는데 없는 데가 더 많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가 일본 식민주의를 겪으면서 일본 군국주의라는 국가 개념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문화적으로 거부하고 또는 없애버린 영향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럽에서 혹은 영국에서도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전 공동체를 한데 묶는 큰 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애국주의가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정말로 된 진정한 애국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애국주의가 최근의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매국주의를 애국주의로 둔갑시키는 경향들이 매국이다. 많이 있다. 매국이다. 우리나라 혹은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정책이나 방향성보다는 외국 혹은 바깥의 세력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다 외국들을 위한 중심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애국주의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애국이 필요한 우리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것마저도 마치 정치를 위해서 악용되는 그러한 나쁜 선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 매국 말씀하셨는데 일본 뭐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얘기가 지금 태극기 지금 관련해서 이 보수 집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태극기 요거 부정적 인식이 좀 생겼던 부분 태극기 지금 뭐 우리 태극기 뭐 성조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 애국주의의 연결선상에서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저 나름대로의 관점은 네. 총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론은 다 애국주의 좋고 뭐 민족이 잘 살아야 되고 뭐 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런 건데 네. 강론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애국주의다. 그러면 애국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국이 표방하고 있는 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표상이 다 잘못됐어요. 일단은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내일 모레 현충일인데 네. 우리나라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 가면은요 제가 가서 놀란 게요
현충원 가로수가요. 갔더니 가이츠카 향나무라는 일본 향나무를 일본 향나무를 써요. 가로수를 심었어요. 안 오사카 옆에 가이츠카라는 동네에서 안 되지 나온 않나요? 예. 그 향나무를 가로수를 심었어요. 제가 그 국회 청원에서 37,000그루 뽑았어요. 거기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새끼인데. 예, 애국지사 묘역에 무슨 가이츠카 향나무를 왜 심었냐. 두 번째, 대전 현충원에 갔더니요. 대전 현충원 현판 전두환 있었어요. 아, 전두환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해서 그것도 띄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어느 성스럽고 상징성이 있는 것에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해서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정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뭐 근데 국립현충에서 왜 벚꽃 피는 계절에 거기서 벚꽃 축제는 또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전부 야스쿠니 신사의 모방인 거예요. 따라하는. 그래서 네. 이게 정교하지 않아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교육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 일본의 야마토 타마시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마토요? 네. 네. 왜냐면 그거 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이 건강하지 않아서 끝에 가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태극기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도, 예. 태극기는 뭐 3.1운동도 이걸로 하고 다 해서 국기지만 제가 국기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태극기가 뭐냐? 그 음양오행 책이에요. 주역이라는 책을 첫 장 딱 넘기면 주도니의 태극도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태극과 사상팔괴를 그려놨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기가 됩니까?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건공감리 예. 청홍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 주역의 핵심 사상은요, 8괴는 있지만 4괴는 없어요. 아, 그것도 안 맞다. 예, 그 다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 근대화 과정, 현대화 과정에서 이 상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 보수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를 들고 하면서 이제 모든 상징이 다 엉클어져가지고 애국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심벌, 상징, 엠블렘이 우리가 다 파괴된 거죠. 이상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교수님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뭐 마무리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3주간 또 같이 했는데 또 뭐 이 얘기 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상징에 대해서 네. 전용, 이렇게 네. appropriate 하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민주의를 경험하고 그 식민지 이후에 독립을 했지만 그 식민지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이제 후기 식민주의 혹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식민주의는 벗어나긴 했지만 그 식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본 군국주의와 굉장히 다른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 군국주의를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다시 만든 경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과 굉장히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87년. 예, 네.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요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과 차별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민주적인 국가를 혹은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20년 전,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저는 그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주의든 뭐 매국주의든 그런 어떤 그것으로 전용해서 상징을 바꾸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 흘려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기틀부터 흔드는 많은 시도들은 지금 좌절돼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교수님 또 스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무진 코너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해문 스님 또 김신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